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 돌싱입니다. 자식은 없고요. 단촐하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좀 되었는데 아직도 이혼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네요. 남들이 누가 이혼했다더라 해도 저는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줄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차마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해서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제 이혼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 고향은 경기도 변두리 지역이었죠. 부모님은 가난한 농사꾼이셨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지어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빚이 워낙 많아서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제가 학원 다닐 학원비조차 빠듯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남들이 말하는 인서울 대학에 겨우 들어갔어요. 처음 서울로 올라오던 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엄마가 건강히 밥 잘 챙겨 먹으라며 쥐어주고 간 호두과자 봉지를 부스럭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서울살이에 대한 무서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의 본격적인 서울살이가 시작됩니다. 서울은 참 신기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많았고 항상 바빴고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지하철도 너무 신기했고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명동 같은 동네 구경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부터 과외를 시작했죠. 과외를 다니면서 부자 동네를 많이 가보게 되었는데 평창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버스로 꼬불꼬불 올라가면 나오는 고급스러운 단독주택들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뭔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죠. 저는 그렇게 과외를 하면서 근근히 제가 쓸 용돈을 벌고 등록금을 하찮은 대출을 받아 해결하였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무거운 책가방을 떠매고 버스를 기다릴 때 겨울에는 추위에 동동거리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김밥집이나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라면을 사 먹고 항상 무거운 가방 때문에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하도 걸어 다녀서 신발은 밑창에 수시로 달았죠. 하루하루 바쁘니까 별 생각이 없다가도 문득 그런 내 신세가 서러워지는 그런 저녁들이 있었어요. 힘든 하루의 끝에 축 처진 몸을 끌면서 기숙사로 향할 때면 어디선가 김치찌개 냄새나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났죠. 그러면 고향에 계신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서울까지 와서 내가 이러고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기숙사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을 먹을 때면 서러움이 밀려와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타지 생활의 외로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신촌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서 부자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들 방학이 되면 어학연수를 간다, 유럽 배낭여행을 간다, 제잘제잘 계획들을 떠들어댔죠. 저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애로 통했어요. 고향이 어디라는 것 외에 제 사정을 친구들에게 잘 말하지 않았고 과외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두었거든요. 대학을 다니면서 부자 친구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는 열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 지나가면서 근사해 보이는 레스토랑이나 예쁜 카페를 보면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번 시험에 성적 A가 5개 이상 나오면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저 카페에 가서 제일 비싼 딸기 페르페를 시키는 상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친한 대학 친구였던 주은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주은이가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오늘 같이 가보자. 거기 초코 파르페도 맛있던데? 딸기도 먹어봐야겠네. 왜 꼭 시험 끝나고 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은이는 제가 돈이 그 정도로 없다는 것과 파르페를 사 먹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큰 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은이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2~3번도 그 카페를 갈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용돈으로 받고 있는 부잣집 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들로 주눅이 들 때마다 몰래 알바를 뛰면서 친구들이 사 입는 옷 브랜드 옷을 한두 벌 사기도 하고 친구들 보기에 비슷해 보이고 싶어서 약속이 있는 날에는 제 기준에서 진짜 큰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집안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질세라 우리 아빠는 호텔 사장이라는 등 골프장을 운영하신다는 등의 말을 은근슬쩍 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느 호텔이냐고 물으면 그저 그런 사적인 것까지는 좀 밝히기 부담스럽다며 선을 그었죠. 부자인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있어 보이고 싶고 시골 출신인 걸 들키기 싫어 노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만든 제 집안 배경이 진짜인 것처럼 어느새 제 거짓말에 도취되어 갔어요. 부모님은 호텔을 운영하셨지만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농촌에서 텃밭을 일구며 사시는 부자지만 마음은 소박한 상류층이 되어 있었고 저는 부자지만 소탈하게 기숙사 생활도 하고 과외도 하는 개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과 내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제 이미지는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저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 애들과 연락을 끊으면 될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한 회사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입사하면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 중에 잘 웃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웃는 얼굴에 홀딱 반해 먼저 용감하게 대시를 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친은 자신은 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죠. 남친이 예약해뒀다는 한정식 집에서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날만큼은 맨날 입고 다니던 면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연회색 원피스를 입고 핸드백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빠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뭔가 세련된 인상이셨고 특히 오빠의 어머님은 아주 세련된 미인이시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빠의 누나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누나들의 얼굴은 소위 말하는 강남 미인도에 나올 것 같은 성형외과 모델 같은 얼굴이었어요. 원래도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손을 많이 댄 모습이었습니다. 오빠는 누나가 둘에 형이 하나인 완전 막둥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오빠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가씨는 우리 애랑 같은 직장이라고 했죠? 네, 입사 동기입니다. 저기 아가씨가 참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런데 혹시 집안 형편은 좀 어떤가요? 저희 집은 그냥 시골에서 텃밭 일구며 사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조금 남친의 어머니와 아버지 표정이 미묘하게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둘이 좀 좋아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 생각도 그런가요? 대뜸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도 식사 자리를 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우리가 이번에 얘 형 혼사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집안이 격이 좀 맞아야 하는데 참 이런 말을 민망하게 하기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선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빠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면전에 앉혀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빠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일이 순진한데 아가씨는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건지 내가 모르겠으면 너무 기우는 결혼은 좋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냥 친구처럼 적당히 지내면서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가씨도 형편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오빠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오빠랑 결혼을 할 수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온 우리가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말에 오빠의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술 한 잔을 들이키시고 어머니는 급기야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가씨, 직장은 같더라도 우리는 재산도 꽤 많고 우리가 지난달에 본 며느리도 굉장히 부잣집 여식인데 아가씨 부모님께서 시골서 농사 지으면서 우리와 형편이 맞겠어요? 꼭 이런 이야기까지 대놓고 해야겠어요? 사돈끼리 좀 수준도 맞고 대화도 통하는 혼사가 무난하게 좋은 혼사라고 나는 생각해요. 연애하고 혼사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느낀 열등감을 결혼하면서까지 느껴야 하다니 저는 입을 앙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맥없이 일어서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오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말씀 일리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께서 큰 도움 주지 않았지만 남들보다 부족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리고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이 말을 남기고 저는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빠 역시 그런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더군요. 식당 문을 열고 길에 한 걸음을 딛자마자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빠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니 차마 오빠와 계속 만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은 오빠는 분명 속물적인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또 속상하더군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생각을 하며 저는 그날 밤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가슴을 움켜잡고 길고 긴 울음을 울었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아예 안 된다고 말하는 오빠의 부모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저는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살고 싶었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저도 사람인데 조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죠. 오빠의 조건이 좋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오빠와 학벌이나 직업이 비슷하고 집이 가난해도 그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을 낮춰 결혼할 바에는 아예 안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후 오빠가 제가 자취하는 집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저기 미안해. 우리 부모님하고 누나들이 좀 유난스러워서. 형수가 또 환경이 워낙 좋은 집 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 미안해 자기야. 근데 우리 둘이 잘 맞아서 잘 살면 되잖아. 나는 자기 없으면 못 살겠어.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잘할게. 조금만 견뎌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남친의 설득에 넘어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어떻게 난리를 폈는지 몰라도 더 이상 남친 부모님들은 집안이 어쩌고 운운하진 않았어요.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끔 짜증난다는 식으로 표정을 짓기는 하셨지만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우들과 형님과 따로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미리미리 친해지자고 신우 언니들이 제안한 자리였어요. 약속 장소인 강남의 유명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도착하자
오늘따라 쫙 빼입은 듯한 신우와 형님이 있었습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브랜드라는데 저는 명품에 큰 관심이 없어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가 그렇게 예약이 어렵다며? 어떻게 예약했어? 어머, 우리 올케는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어. 이런 데를 예약하고. 에이, 뭘요, 언니들. 원칙상 신우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남편의 형의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님은 그들에게 언니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굴고 있었어요. 저는 딱히 살갑게 굴고 싶지 않아 그냥 세 분 다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렇게요. 워낙 옷이 없는 저라 저는 그냥 단정한 검정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산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막내 올케, 그 가방 디자인 이 브랜드 거네? 네? 여기 브랜드 디자인이잖아. 근데 딱 보니까 짝퉁이네. 에이, 여기 오는데 차라리 에코백을 들고 오지. 민망하게. 얼른 등 뒤로 감춰 가방. 아, 네. 제가 명품 이런 걸 잘 몰라서 여기 디자인인 줄 몰랐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냥 보세 가방에서 가방 디자인을 고를 때 있길래 그냥 시중에 많이 보이는 모양 가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브랜드 모양이었다니. 그들은 제가 얼굴을 붉히고 말이 없자 자기들끼리 제잘제잘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무궁무진했어요. 무슨 마사지가 어쩌고 명품 브랜드 부티크에 잘 봐주는 직원을 연결해달라는 등 그야말로 돈 쓰는 이야기밖에 없었죠. 한참을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끼어들 말도 없고 해서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거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동서가 저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신촌에 그 대학 나왔다면서요? 아, 네. 혹시 무슨 과예요? 아, 저는 경영학과인데요. 아, 그렇구나. 내 친한 친구도 거기 경영 나왔는데 서로 알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경영에 하도 인원이 많아서요. 저는 휴학도 한번 했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굳이 여기서 아는 사람 연결되어봤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과 생활 거의 안 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우들과 형님과 대화를 할 때는 최소한으로 말하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 만나고 말 줄 알았던 새 여자는 자꾸만 저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신우들과 형님을 만나는 것이 달갑지 않았지만 한편 남편 말대로 결혼 생활은 어차피 남편과 나 둘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 시댁과의 관계는 적당히 얼굴 붉히지 않는 정도로만 지내면 되는 것이니까 적당히 처신을 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신우들과 손윗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신우와 형님의 사치에 질려버렸어요. 한 번 만나면 어찌나 돈을 물쓰듯이 쓰는지 거의 제 한 달 용돈을 다 쓰고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스케줄 계획은 부잣집 딸인 형님이 짰는데 일단 명품관이 많은 백화점이 무조건 근처에 있어야 했고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명품 매장에 대기를 걸고 반나절은 거기서 오늘은 목걸이를 본다, 오늘은 가방을 본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신우가 꼭 사고 싶은 목걸이가 있다며 클로버 모양으로 유명한 목걸이 브랜드 매장에 갔어요. 그런데 신우가 사고 싶다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봤다는 목걸이 모델이 다 팔리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될 것을 신우는 매장에서 이거 보여달라, 저것도 자개냐, 저거 색깔도 괜찮네 하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고 형님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목걸이를 굳이 가져와서 세척을 해달라, 형님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가격을 본 첫째 신우는 그 목걸이 나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또 형님을 역시 부잣집 딸이라며 추켜 세우고 말 그대로 속물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저는 물론 그 브랜드에서 파는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다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신우들과 형님이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환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그냥 목걸이 아닌가요? 자기 형편에서 예쁘게 잘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소비만 하면 그만인 건데.
그렇게 쇼핑을 하고 나서 커피숍에 가서 앉으면 또 골프가 어쩌고 회원권이 어쩌고 온통 부자들의 삶 이야기로 수다를 떱니다. 그런 대화가 당장 신우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데도 노처녀 신우들은 뭔가 그런 세계를 잘 알고 있으면 자기들에게도 부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나고 자랐다는 형님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 자신을 우러러보는 신우들의 그 눈빛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막내 올케, 진짜 부자 본 적 없지? 부자들도 레벨이 있다는 말이야. 부자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알아? 우리가 영화관 가고 뮤지컬 보고 그런 걸 문화라고 생각할 때 말이야. 그 사람들은 회원권을 산다고. 멋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방이나 푼돈 모아서 할부로 사면서 내가 명품 걸쳤네. 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어차피 그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 편하게 사듯이 시즌별로 사서 걸치는 것이고 회원권을 산다고. 잘하시네요, 형님. 저도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알면 알수록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세금 공제가 되니까 자동차도 진짜 시즌별로 외제차로 바꾸고 주로 회원권이나 그림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게 보면 볼수록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사업 대박난 남편이 있는 애가 있는데 걔는 퍼스널 쇼퍼 불러서 편안하게 거의 누워서 쇼핑한다니까요. 골프 같은 것도 너무 대중화돼서 요즘은 뭐 다 치잖아. 그런 사람들은 일단 개나 소나 하는 건 싫어하더라고. 부자들은 진짜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달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아, 막내 올케는 이런 세계는 듣도 보도 못했겠지? 뭐 어차피 관심도 없지? 아, 네.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신 있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게 바로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하는 소리야. 꼭 무슨 소신이 있어서 청렴하게 사는 양 저렇게 말을 해요. 막내 올케, 좀 솔직해져 봐, 응? 그런 식으로 대화는 항상 저를 꼽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곤 했습니다. 신우들은 제가 제일 가난하고 없는 것이 자신들에게 우월감을 느낀다는 듯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고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고 없다는 식으로 깔아뭉갰어요. 저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 듣기 싫고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공교롭게도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도로에서 뒷차가 와서 냅다 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허리를 마침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고를 핑계로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모임을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눈치껏 저를 안 부르겠지 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책도 읽고 사람들과 정모다하며 나름대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간 독서 모임 정모에서 저는 대학 때 친구인 주은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주은이는 저와 대학 때 친했던 친구인데 상당한 부잣집 딸이었죠. 어머, 이게 누구야?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주은아, 너도 잘 있었어? 그럼, 나 결혼해서 아기 낳았잖아. 아기는 시터 이모가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반가운데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자, 응? 그렇게 저는 주은이와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은이 남편은 의사였는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은이한테 병원 이야기도 듣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대학 시절 우리가 같이 좋아했던 떡볶이 집에 가서 함께 떡볶이를 먹기도 했죠. 주은이는 제가 보기에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신우들과 선입 동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했더니 주은이는 저에게 그런 브랜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며 너는 여전히 호텔집 딸내미가 이렇게 소박해서 어떻게 하냐고 웃는 것이었어요. 호텔집 딸? 아뿔싸. 대학 때 돈을 소문을 그냥 부정하지 않고 놔둔 덕분에 주은이는 아직도 우리 집에 호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은이가 알게 되면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호텔집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주은이 앞에서만큼은 부잣집 딸인 양 살면 안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주은이는 저에게 함께하고 싶은 것이 많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대학 때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저도 착하고 해맑은 주은이가 싫지 않았죠. 같은 부잣집 딸이어도 매일 얄밉게 자랑만 해대는 손윗동서와 같은 사람을 보다가 착하고 해맑은 주은이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은이와 어울리며 저는 명색의 호텔집 딸이다 보니 씀씀이가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는 주은이와 호텔 커피숍에 가거나 우정 기념으로 함께 사는 가방 등의 돈들을 다 메꿀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간단한 인터넷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드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와서 주은이에게 내가 형편이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호텔집 딸이 아니라고 우리 집은 그냥 부모님이 시골서 농사 지으시는 그 집 하나가 재산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은이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저의 울며 겨자 먹기식 부잣집 딸 노릇은 계속 갔습니다. 저만의 연극 같은 것이었죠. 하다 보니 정말 대학 때처럼 제가 진짜 그런 집 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끼고 집에 돌아와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저는 항상 진짜 내가 그런 집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주은이는 가끔 옷장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잔뜩 사들인 명품 구두나 가디건 그리고 가방들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자신은 유행이 지나면 안 쓴다고요. 또 쓰다가 질리면 다른 거로 사야 하니까 빨리빨리 치우는 것이 좋다고도 했죠. 저는 주은이가 호의로 주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들을 가져와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유행이 지난 명품들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좋은 옷들은 확실히 만졌을 때 감촉이 다르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급 옷에 눈을 뜨게 되었고 고급 신발을 알게 되자 이제 눈에 안 차는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 몰래 제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겨울에 캐시미어를 써야 했고 버버리 스카프를 둘러야 했으며 무조건 구두는 가죽으로 사야 했습니다. 울코트도 값비싼 것을 찾아서 입어야 했고 패딩 역시 고급 충전재를 넣은 제품이 따뜻하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손윗동서가 아기를 낳아 돌잔치를 하던 날 저는 허리가 아프다고 모임을 안 나간 지 거의 6개월 만에 신우들과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저의 행색에 놀랐는지 신우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못 본 새 뭔가 스타일이 좀 달라졌네?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 버버리 스카프는 뭐야? 이번 시즌 한정판이요. 버버리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잘 써요. 그 패딩도 좋아 보이는데? 에르노에서 하나 샀어요, 형님. 제가 일반 사람들이 생소할 법한 브랜드를 척척 말하자 신우들은 뭔가 제 기세에 눌린 듯 움찔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잣집 출신인 형님은 좀 다르시더군요. 근데 에르노는 요새 좀 인기 없지 않아? 몇 년 전에 유명했지. 아마 형님 말이 맞을 겁니다. 이것 또한 친구에게 얻은 패딩이었으니까요. 저는 유행에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어서요. 전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굳이 친구 덕에 얻어 입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 예전보다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네. 근데 좀 촌스러운 것 같긴 해. 한두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형님은 그렇게 핵심을 찌르시더군요. 저는 미소만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세 분은 또 서로 눈짓을 하면서 저를 촌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너무 열등감이 심해서 꼬아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세 분이 저를 까고 싶어 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다 들은 게 있어서입니다. 형님 애기 돌잔치 때 화장실을 갔다가 우연히 신우 2명이서 제 욕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신우 2분은 손을 씻으면서 제가 등 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뭔가 우리 이야기에 자극받은 게 있었나 봐. 그동안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의식해서 브랜드 공부해온 거 아니야? 예전보다 옷 입는데 돈도 쓰는 것 같고. 근데 큰올케 말처럼 묘하게 촌스럽고
좀 옛날 옷 느낌이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그게 시골 감각 아니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두 분은 신나게 저를 씹으시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실 친구가 시즌 지난 옷을 준 것도 맞고 제가 돈이 없어 그 옷을 받아 입은 것도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호텔집 딸이었다면 저들이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싶지는 못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주은이를 만날 때 주은이가 저를 따뜻하게 대우해주는 것도 내가 호텔집 딸이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의 가짜 호텔집 딸 노릇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주은이와 백화점 쇼핑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신우와 형님과 마주친 것이었어요. 어머, 동성. 친구랑 놀고 있는 거야? 주은이를 본 신우와 형님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형님과 신우가 좋아하는 명품들을 주은이가 다 걸치고 있었고 외모 역시 무척 예뻤으니까요. 누가 봐도 주은이는 부잣집 사모님다운 귀티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네. 다들 어쩐 일이세요? 우린 쇼핑 왔지. 친구분 미인이시다. 우리 인사 좀 시켜줘. 주은이의 모습이 범상치 않아 그랬는지 형님들은 인사를 시켜달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원치 않은 커피타임을 주은이와 시댁의 세 여자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은이가 저를 호텔집 딸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서 그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죠. 친구분 되게 부티나시네요.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몰랐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시골 출신이잖아요, 우리 올케가. 그래서 뭐 저는 수더분한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죠. 주은이는 어리둥절한 듯 새 여자가 저를 돌려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저번에 호캉스를 갔는데 사실 올케도 데리고 갈까 하다가 좀 뭐랄까? 비주얼적으로 안 맞다 싶어서 안 데리고 갔지 뭐야. 그 땡땡 호텔 참 좋았는데 강릉에서는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저기 제 친구 비주얼이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주은이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분이 나빴는지 살짝 붉어진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좀 가난한 집 출신답게 촌스럽잖아요. 친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난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충동적으로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형님들, 사실 형님들이 호캉스 가셨다는 강릉 땡땡 호텔 그거 오너가 우리 아빠거든요? 저 가난뱅이 아니에요.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그만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세 여자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 싶어서 주은이에게 제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제가 호텔집 딸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아니, 진짜? 거기에 주은이가 나서서 말을 더 보탰습니다. 모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호텔집 딸인데 검소하기로 유명했어요. 우리과 애들 과소비하다가 얘 보고서 얼마나 반성 많이 했는데요. 진정한 상류층의 모습이라고 본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민망함에 붉어진 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그 순간 통쾌함을 느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물론 커져버린 거짓말을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되었지만요. 그 후로 신우들의 태도는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신우들은 그날 저녁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느니 그렇게 유복한 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왜 티를 안 냈냐는 등 우리 남동생이 대박났다면서 대놓고 저를 칭찬하기에 바빴어요. 주은이까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새 남동생이 남편에게까지 말해버린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진짜요? 강릉에 있는 호텔이 장인어른 거라고? 아버지가 밝히기 싫어하셔서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있었어.
나 물려주시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미안해, 여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할 수가 있어? 서운한데. 뭐,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결혼할 때 말 안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혹시 친정에 가더라도 모른 척 해줘요. 알았죠? 저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경영은 완전히 손을 뗐으며 어차피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죠. 이제 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공짜로 호텔에 묵어보겠다고 저를 통해서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는 통에 저는 이미 가지고 있던 빚에 또 빚을 내어서 숙박을 잡아드리고 계속 사태를 수습하지 못해 빚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불어난 빚을 감당하느라 카드사마다 돌려가며 카드론을 쓰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태는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거짓말은 이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태가 되었고 저는 혼자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은 제 정체가 들통나버리는 일이 있었죠. 제 정체를 밝힌 것은 바로 손윗동서인 형님이셨습니다. 제가 호텔집 딸이 되고 나서 신우들은 대놓고 형님을 무시했어요. 무슨 말만 하면 형님을 까내리고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쪽에 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형님이 뭘 걸치고 오기만 하면 너무 센스 있고 세련되었다며 칭찬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형님이 사치스럽고 돈도 없으면서 잘난 척한다고 저와 비교된다면서 흉을 보았습니다. 옳게. 요즘 누가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다녀. 개념 없게. 막내 옳게 좀 봐봐. 얼마나 수수해. 그리 춥지도 않은데 동물 학대도 아니고 그런 거 두르고 오고 싶어? 언니, 이거 언니가 전에 너무 예쁘다고 했던 세이블인데? 그때는 내가 진짜 부자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랬던 거고. 막내 옳게 보니까 나도 이제 알겠어. 진정한 품격이 뭔지 말이야. 큰 옳게도 반성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쇼핑이나 하고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형님이 제가 당하던 것 같은 갈굼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저는 너무 무안하기도 하고 제 거짓말을 걸리면 어쩌나 두렵기도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신우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추켜 세울 때마다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죠. 형님은 갑자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자 그게 견디기 힘드셨는지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강릉의 호텔 오너라는 분의 연락처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통화를 해서 제 정체를 알아내셨죠. 어머니 생신 때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셨고 모두 저를 쳐다봤기에 저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어 호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형님이 추천하고 싶은 호텔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 중식당으로 룸을 잡았죠. 그런데 다 같이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똑똑하고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호텔 대표님께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 우리 며느리 때문인가? 어서 들어와요. 아가, 이 호텔 오너분하고 집안끼리 아는 사이냐?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제가 아는 사이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부탁으로 잠깐 들렀습니다. 뭡니까?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는 말이? 강릉 땡땡 호텔 아시죠? 네, 제 소유 호텔입니다만. 여기 그 호텔이 자기 아버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가. 오늘 식사를 하게 된 이 호텔과 강릉 호텔이 같은 사람의 거였다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네? 강릉 호텔은 대대로 저희 집안 호텔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확인 감사드려요. 모두 들으셨죠? 모두의 놀란 눈빛을 뒤로하고 형님은 그렇게 제 거짓말을 폭로해버리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만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었죠. 그 길로 저는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 못한 채로 시내 허름한 모텔에 일주일을 숙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바닷가 마을의 여관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차마 연락을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에도 이미 제가 한 짓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을 폰을 꺼놓고 그냥 카드로 먹을 것만 사러 나가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나니 폰을 확인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폰에는 남편, 시댁 어르신들, 신우들, 형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많은 사람의 연락이 와 있었는데 결국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화를 냈고 신우 역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적어두었더라고요. 시어른들 역시 저를 괘씸해하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이혼 서류를 당장 보낼 테니 주소를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정 주소로 서류를 보내라고만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을 하며 바닷가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정연아, 혼자 서울 가서 잘 사는 아이들 틈에 오죽 고생이 많았니? 네가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정연아, 엄마가 미안해. 제발 살아있다면 연락 좀 해다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제발 엄마한테 연락 좀 해주지 않을래? 사랑한다. 눈물이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린 나를 엄마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했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바보 같은 나, 결국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로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혼까지 하게 되어버린 내 신세.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아주 간절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죽지는 말자. 그래, 꼭 추스르고 살아남아 엄마를 보러 가자.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훌훌 털고 다시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파도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컸기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순순히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한 달간 쉬었던 바닷가 마을에 정착을 하고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저는 혼자만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직 부모님을 보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부모님 얼굴을 찾아뵈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바닷가 생활은 제법 적응이 되어서 이제 동네 행사에 가서 막걸리를 한 잔씩 얻어 마시기도 하고 또 친한 언니들이 생겨 언니들이 남편 욕, 시댁 욕하는 걸 들으며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비록 아직은 제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말하지는 못하지만요. 주은이에게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주은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냥 진작 이야기했어도 됐는데 언제든 얼굴 편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오랫동안 자신을 속인 저를 용서해 주더군요. 그런 거짓말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천사 같은 내 친구는 저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거짓말들로 인해 쌓인 빚들은 이자가 붙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인정할 것은 하고 그걸 바로잡고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돈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바닷가 마을에서 여러 소일거리를 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젊은 여자의 손이 필요한 일들이 제법 있어 저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생선 손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음식 준비를 돕기도 합니다. 일당으로 돈을 받고 가끔은 그냥 일을 해주기도 하죠.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제 삶에 대한 생각은 잊혀지고 그저 하루를 살아내게 되더라고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마치 안개 낀 바다 위를 보는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꼭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앞으로 뭐라며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단지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새끼 밥 챙겨 먹고 산책을 하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심플하게 지내니 마음이 편안해져 오더라고요. 어쩌면 모두가 저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동안 정작 저 자신은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싶어진 건 역시 어쩌면 저 자신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횡설수설이죠? 제 마음이 아직 이런가 봅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이상하게 한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잘못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져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빌게요.